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284쪽에 나와 있는 1920년대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 국내의 독립운동, 국내에서는 어떤 운동을 벌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년대는 비교적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좀 약간 활동의 범위가 그래도 좀 자유로웠죠. 그래서 국내의 독립운동 물론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리의 인권을 찾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개했다라는 어떤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으시고 느낌 잡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출발. 1920년대 이후의 국내 독립운동,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실력양성운동이 있죠. 실력양성운동. 3.1운동 이후에 즉각적인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뭐 그건 그런 거고. 그래서 사회 진화론적 입관에 입각해서 먼저 민족의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그러니까 진화가 된 자가 진화가 못된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먹는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그래서 이 약육강식 이론을 어떻게 했어요? 좀 그 정당화 시켰죠. 그래서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을 침략하는데 정당화에 대한 어떤 이론, 그것에 이제 기반을 두었던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사회 진화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힐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화해야 된다. 진화하는 쪽으로 이제 먼저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분야로는 뭐 역시 뭐 산업을 육성한다, 신교육 육성이라든가 뭐 어떤 계몽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기 이제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개량 민족주의 세력들, 지식인 학생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애국 계몽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족 실력 양성 운동. 그 가운데의 일환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우리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쓰자라는 건데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일제가 회사령 폐지하고 관세 철폐했어요. 이거 왜 했죠? 우리 위해서 한 겁니까?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아니죠.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일본 애들 위해서 한 거죠. 일본 애들이 조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이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어디에서? 평양에서, 이분이 이제 북한 지역 분이다 보니까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1920년에 전국으로 확산은 되는데 슬로건이 뭐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의 것으로 라는 구호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 토산품 애용하자, 저축하자, 세왕개설하자, 금주, 담백 피지 말자. 그래서 뭐 자작해, 그 다음에 뭐 애국 부인회, 토산물 부인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조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수요를 따지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상승되죠. 일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제품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되죠. 그 가격이 쌉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수공업 체제예요. 그다음 그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왜? 너네들만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네들만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흐지부지해서 끝나요. 이 물산 장려 운동도. 그러나 이런 어떤 움직임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조선물산 장려회의 취지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의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게 있었나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 슬로건은 없네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스가리우, 자스가리우, 망가리우, 자스가리우, 망가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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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가리우.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씨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썼으니까 자스가리, 자스가리우, 그죠? 예. 아, 우리가 만든 거. 자스가리. 아, 우리가 만든 거. 그러니까 우. 아, 이거 거꾸로 썼구나. 내가 잘못 썼구나. 자스가리. 자스가리우, 우리. 여기 가짜가 빠졌어요. 망가리우, 망가리우. 우리가 만든 거, 이거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런 구호가 딱 나오고 뭐 이렇게 광목 이렇게 해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천을 들고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 물산장려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보겠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됩니다. 1922년도에.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3.1운동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싶은 요구가 늘어나는데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을 잘 안 시켜요. 우민화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재들을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1922년도에.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 교육 확대 및 대학 설립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결성을 합니다. 뭐 이상재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죠. 자, 여기에서 내건 슬로건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이런 식의 구호 이거예요. 이 구호가 중요한 게 이 구호만 던져놓은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딱 본다면 물산장려운동과 비슷하죠. 아, 돈을 조금씩 모아서 뭔가 해보자. 그죠? 아니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모으자라는 겁니다. 예, 1,000만 원 모으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도 이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은 방해를 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애들 좋은 일만 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뭐 서울대학의 전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성제국대학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일본 애들이 만들어줘요. 서울에. 일본 애들이 경성제국대학. 그럼 이 경성제국대학 들어가려면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은 일본 애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의 아들들이 여기 경성제국대학을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 아들들이 주로 갔던 데가 이제 여기 많이 가던 거 부자들이나 이런 고위 관리들의 아들들은 거의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친일파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가냐면은 이런 대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전문 대학교, 뭐 연희 전문, 보성 전문 이런 전문 대학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결과로 오히려 이 결과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약간의 그 아이러니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맹률이 가장 적은 국가이기도 하죠. 야학운동, 밤에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자보급운동, 특히 이제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농촌의 한글 교재.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하로드 운동이에요. 분하로드. 어디에서? 동아일보에서. 로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어예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네요. 예,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예?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농촌에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조선학회 등이 활동을 했다. 분나로드 무슨 뜻이다? 민중 속으로. 어느 신문이다? 동아일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민주운동 볼게요. 농민운동.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뭐 분하로드라든가 또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농민운동, 뭐 노동자운동, 또 학생운동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사회주의 사상의 유익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소비에트
소비에트 노농병 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그 하층민들을 대변하는 농민운동. 이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살기 힘들었죠. 토지조사 사업과 삼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쟁점으로는 소작권 이전 반대, 소작료 인하 등을 요구합니다. 생존권 투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전라도 암태도에 있는 소작쟁이입니다. 암태도에 있는 소작쟁이에요. 이 암태도에 있는 소작쟁이가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그 지주에게 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주지 않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전국적으로 번져서 많은 농민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시위를 해요. 그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죠. 일본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조선농민 총동맹도 뭐 결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농민들의 승리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일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 높이 올려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농민들의 운동이 어디와 연결된다? 사회주의와 연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좀 더 혁명적이고 보다 좀 더 과격적이고 보다 좀 더 조직적인 그런 운동으로 연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주의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그 레드 컴플렉스 해가지고 뭐 빨갱이 뭐 저저쩌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보다도 어디와 늘 가까워요? 러시아와 가까워요. 서양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회주의가 어떤 계급,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 대접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이렇게 있는데, 소작쟁이 언제 제일 여기 20년대 여기 요 사이, 30년대 요 초반 요 사이, 역시 노동쟁이도 여기 보면 20년대에서 30년대 요 사이죠. 근데 30년대 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그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왜 현저하게 줄어들을까요? 민족 말살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수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 보겠습니다. 자, 노동운동.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환경 열악하죠. 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뭐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또 역시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맨 처음에 조선 노농총동맹. 자, 노동자와 농민이 같이 동맹이 조직됐어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24년도에. 그런데 27년도에 조선 노동동맹과 조선 농민동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뭐 좀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시간 좀 줄여달라, 환경 개선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대 후반에 어차피 이런 것들이 항일투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이 기업가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일파 인사들이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항일투쟁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도에 굉장히 유명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연결돼서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청년 및 여성, 뭐 소년 그런 운동. 당시 뭐 소년이라든가 여성도 사실 사회에서 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계층들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뭐 조선 청년 총동맹, 그다음에 소년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만드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종교가 천도교예요. 천도교. 어린이날.
그 다음에 여성운동으로는 근우회가 나오게 돼 1927년도에. 이 근우회는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에 이 당시에 최대 단체였던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근우회. 이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같이 합치거든요. 그 자매단체입니다. 자매단체 여성 근우회. 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백정에 대한 차별하지 말아달라, 사회적 차별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분제도는 갑오개혁 때에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회적 차별은 계속 지속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호족의 표시도 못하고 호족의 표시, 백정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백정여자는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어디에서? 진주에서. 이거를 진해에서 형평사를 조직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 이런 보기들이 나왔어요. 진해 절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진주다라는 거예요. 진주에 조선 형평사. 형평사를 또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걸 눈여겨 안 보게 되면은 마치 뭐 물가를 조절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관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 형평사가.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조선 형평사 설립 취지문 보겠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네. 형평, 저울처럼 이렇게 균형을 좀 이루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회 운동.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자, 요것이 3.1운동 어게인이에요. 만세니까 3.1운동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이렇다 할 별로 운동이 없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수탈이라든가 교육 차별, 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 모이냐면 순종이 죽거든요. 그래서 순종 인상인을 계기로, 특히 또 이 천도교가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민족주의 계열, 또 뭐 조선공산당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하자. 그런데 사전에 발각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발각이 되면 이제 취소하고 못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학생단체가 주도해서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단체가. 그래서 나중에 시민들이 가지랍니다. 이 학생단체가 주도했던 단체가 뭐냐면 조선학생 과학연구회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1925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 그 사회과학을 얘기합니다. 조선학생 과학연구회. 근데 이 조선학생 과학연구회가 어떤 사상과 또 깊은 관련이냐면 사회주의 사상과 또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과.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주도를 해서 일으킨 만세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런 독서회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독서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물고 물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선 모색의 계기가 되었다. 즉,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당시에 뭐 미국하고 뭐 잘 친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모르고 뭐예요?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 때문에 이 민족협동전선, 같이 뭉치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뭉치자라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60만세 운동 경문을 보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운동가여 단결하라. 군대와 헌병을 철수하라.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상료를 바치지 말라.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아주 유명한 60만세 운동 경문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식민지 차별교육 역시 뭐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계속 차별교육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 1929년도에 학생운동의 성장, 독서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만 세 운동의 이후에 각종 독서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성진회라든가 학생 비밀교사 조직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이따 배울 이제 신간의 활동인데 신간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니까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뭐 사건의 발달은 통학 열차에서 그랬던 것이죠. 일본인 학생하고 우리나라 학생하고 같이 이제 그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좀 희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는데 여기에서 일본 경찰이 한국인 학생만 처벌을 하더라.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근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간에 그다음에 아까 청년들 조직이 있었죠. 조선청년 총동맹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하고 또 널리 알리고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는 바로 뭐냐면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3.1 운동은 무조건 최고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3.1 운동 어게인 뭡니까? 60만 세 운동이죠. 60만 세 운동의 견인차가 돼가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60만 세 운동이라든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학생들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지식인들을 자극하는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여기에 전통과 여기에 역사인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현대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치 현대사에서 배웠던 뭐가 있습니까? 4.19 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게 된 정말 위대한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저는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박준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가뜩이나 그놈들하고는 한 차에서 통학을 하면서도 민족 감정으로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며 지내온 터였는데 그 자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나로서는 당연히 감정적 충격이었다. 더구나 박교옥은 내 누님이었으니 내 분노는 더하였다. 나는 박교옥의 댕기를 잡고 장난을 친 후쿠다를 개찰구 박 역 광장에 불러 세우고 우선 점잖게 따졌다. 그의 입에서 센징, 무슨 센징일까요? 조센징이죠.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주먹은 그자의 면상에 날아가 장렬하였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우리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1917년이라고 그랬죠? 레닌이 식민지 해방 운동, 그 식민지 해방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럼 레닌이 식민지 해방 운동 왜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자, 유입은 해외 민족운동자들이 사회주의를 민족운동의 새 방향으로 수용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인층 또 학생층에게 널리 번져나갔다라는 거죠. 그 영향으로 조선공산당이 1925년도에 국내에서 생겨요. 이 조선공산당이 뭐 앞에서 설명했지만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 그다음에 학생운동, 또 그다음에 또 무상계급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뭐와 민족주의 계열하고 특히 민족주의 계열은 신령 양성운동이죠. 또 사회주의 계열하고 이렇게 분열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약간의 구분을 한다면 사실 구분하는 것이 좀 어리석은 일이긴 합니다만 민족주의 계열을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물산 장려운동이라든가 밀리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로 나눴던 것은 이제 그 무상계급들, 노동자, 농민, 뭐 여성, 백정,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 또 그 다음에 문자보급, 문맹퇴치 이런 어떤 운동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족협동정선. 자, 민족협동정선.
좀 전에도 잠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주셔야 돼요. 용어의 의리를. 이제 분열하고 대립된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이것을 좀 이제 서로 대립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로 좀 뭉쳐보자. 이것이 민족 협동 정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역시 뭐 지주긴 지신 자본가 민족의 독립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신령양성운동, 농촌계몽운동, 물론 농촌계몽운동도 사회주의 계열도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역시 뭐 똑같아요. 지식인, 농민, 노동자, 계급해방이에요. 계급해방. 그러니까 농민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무상 계급들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계급 해방이고요. 민족의 독립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전개했던 것이 주요 전개가 소작쟁이, 노동쟁이 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런 어떤 민족 운동이 위기가 와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걸 이광수가 발표를 하는데 1924년도에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자극을 받게 해줍니다. 예, 민족주의 계열, 이광수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계열이잖아요. 근데 슬슬 민족주의, 여기서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이광수가 슬슬. 그 민족주의 경륜에서는 뭐를 주장하냐면 바로 여기 이제 자치를 주장합니다. 자치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권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지방자치제도 하는데 거기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권은 없는데 그 민족이 스스로 알아서 다스리게끔 하는 걸 자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광수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 굉장히 그 부정적이에요. 낙관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치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 또 한 가지는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합니다. 1925년도에. 이 치안유지법이 바로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한 거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치안유지법이. 더 넓게 가서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한 법이 이제 치안유지법으로 더 발전하는데 원래는 사회주의 계열을 때려잡기 위한 것이 치안유지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둘로 나눠지죠.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어요. 타협적 민족주의는 일제하고 타협하자라는 겁니다. 뭐죠? 자치권. 이광수, 민족주의 경륜. 비타협은 타협하지 말자.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목적은 절대 독립이다. 무조건 독립이다. 사회주의 계열도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민족 통일 노선과 혁명투쟁 노선이 있어요. 민족 통일 노선은 우리 통일하자는 얘기죠. 통일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일본 애들 물리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치자는 얘기고요. 그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자라는 거고, 혁명투쟁은 원래 사회주의 이론, 그 이론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계급투쟁,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약간 조금 더 강경 노선이고 얘네들은 약간 온건 노선. 그래서 어디와 어디가 좀 붙기가 좀 편안하면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얘네들하고 좀 붙는 것이 좀 더 수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뭉쳐가지고 국내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신간회인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바로 얘네들이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내용을 들 수가 있는데, 원래 사회주의 계열 쪽 애들은 민족주의 되게 싫어해요.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왜냐면 민족주의 계열들 같은 경우가 좀 지식인들이 많고 또 부자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데,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우리가 치안법이 있었죠. 1925년도에 일본 애들이 치안법이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으려고. 이 치안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회주의 계열들이 점점 그 자기네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져서, 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와 어떤 이념은 다르더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손을 잡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해외에서는 민족협동전선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어떻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협동전선을 꾸미게 됐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독립유일당 북경총성회가 재촉하는 겁니다. 재촉하는 거. 북경에서 재촉하는 거. 우리 이제 유일당 만들자. 26년도에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만주에서 삼부통합운동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독립 전쟁할 때 이제 제가 더 자세하게 다뤄질 텐데, 이 독립군들이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그 청산리 대첩 이후에 굉장히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흩어져 있는 이 독립군들을 모읍니다. 지역별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로 통합을 해요. 통합하면 이게 세 개를 통합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개로 통합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건 또 너무 힘들어졌고, 한 개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두 개로 나중에 이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입을 하게 되는데, 요 독립군 본부예요, 본부. 그러니까 요 얘기를 왜 하냐면 국외에서도 어떤 이념을 떠나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떠나서 하나로 뭉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신간회가 결성된다. 신간회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한 거죠. 별표시 하염없이 해주시고 1926년도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우선 민족주의 세력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 자치론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립을 하게 되죠. 자, 사회주의 세력은 합법적 활동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 약간 온건파들, 그런 사람들이죠.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된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정우회 선언이 있는데, 이 정우회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그 발표예요. 선언이에요. 정우회가. 이 정우회 선언. 이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쭉 보시면 거의 2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민족주의 계열보다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더 이렇게 세력이 확대가 되잖아요. 정우회 선언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확대가 되잖아요. 여기에 자극을 받는 것이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이, 아,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야, 우리도 이제 좀 각성해가지고 뭔가 좀 딱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이 신간회는 정치 경제적 각성 촉진하고 민족 대단결 기회주의 배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기회주의가 바로 뭐냐? 기회주의가 바로 얘네들이 타협적 민주주의가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 이걸 배격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완전한 독립이다. 자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국 강연회, 연설회 이런 것들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것을 대규모의 민중운동으로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이제 신간회의 역할이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자매 단체로는 아까 나왔던 근우회가 있었죠. 27년도에. 그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간회가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중앙집행부, 공산주의 중앙집행부, 신간회의 중앙집행부가 우경화 노선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경화 노선. 이 우경화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주의 세력을 버리고, 야, 우리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하고 손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뭐야 쟤네들?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코민테른이 뭐냐면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죠? 소련에서 나왔죠. 전국 전 세계 각지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전국의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모임, 요것들을 코민테름이에요. 이 코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자가 그 영어에서 코자, CO가 공통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커뮤니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민테른, 얘네들이 변화가 됐어요. 통일전선 대신, 즉 조국의 통일 이런 쪽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대신 오리지널로 가자라는 겁니다. 계급투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민족주의자들은 신간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쟤들 너무 과격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뭉쳤는데 계급투쟁하자고? 뭐야? 그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31년도에 해체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좀 안타깝죠? 정오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써야 할 것이다. 자, 정오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세력 확대를 하기 위한 선언이죠. 여기서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에요? 친구잖아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들 쟤네 부르주아지만 우리가 결국에 타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쟤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정오에선에서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 이것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코민테른에서 계급투쟁으로만 가라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자,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보겠습니다.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또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 자월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립운동조차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 의식이 있었던 것이 둘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다.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즉 자치를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민족적 경륜이다. 누구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없네요. 이렇게 해서 국내에 1920년대 이후에 국내의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네, 무장 독립 전쟁. 아싸!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끓는 피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